Give me a light, oh, so I can see. 타장 강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광명 업사이클 아트센터에서 진행하는 에코디자인 아카데미 첫날 강의입니다. 지구를 지키는 특별한 강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2주 동안 에코디자인의 저명한 인사들을 모시고 이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없어서 정말 안타깝지만 반면에 더 많은 분들과 이런 좋은 강의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오히려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광명시의 박승원 시장님께서 축하 말씀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시장 박수원입니다. 지구를 지키는 특별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많은 우리 시민 여러분, 끝까지 강의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에코 디자인 전문가, 환경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전 인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만든 재앙이기도 하죠. 이러한 강의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업사이클 아트센터와 함께 환경을 지키는, 그리고 지구를 살리는 그러한 시민으로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 감사드리고요. 그럼 오늘 첫 번째 특강을 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EBS 방송국의 하나뿐인 지구의 작가이시자 환경동화 작가이신 이성실 작가님이십니다. 각자 계신 곳에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님 나오시죠. 안녕하세요. 지구를 지키는 특별한 강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분과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눈 마주치면서 이야기 나누듯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화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할 강의는 주로 기후변화를 중심으로 해서 환경 문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종횡무진. 종은 제가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그 모든 제가 경험한 환경 문제에 대한 모든 그 시간대별로 이야기를 이제 또 하고, 또 하나는 횡은 물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탄소 발자국 얘기를 하기 위해서 물건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중간에는 제가 지금 현재는 민담 연구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옛 이야기 속에 나오는 환경 철학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거 PPT를 보면서 얘기할 텐데요. 얘기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의 강의가 사실은 다른 지구를 지키는 특별한 강의, 다른 분들 강의에 비해서 굉장히 좀 추상적인 얘기로 들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재밌게 얘기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얼마 전에 만난 이제 환경재단에 계신 이제 30년쯤 전부터 환경운동을 같이 해온 선배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새는 주식 얘기를 해야 한다. 주식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다 솔깃하게 환경 얘기도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비대면 사회가 되고 그러면서 주식도 굉장히 출렁거리고 있죠. 의학에 관련된 주식이 굉장히 그 값이 오르고, 그리고 그린 뉴딜이라 해서 태양광이나 전기차, 수소차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인기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같이 모인 환경단체 사람들 중에 약간 과학자 분위기인 친구가 바이오 솔루션 회사에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주식은 어떠냐 했더니 이제 그러면서 제가 빨리 그게 뜨기 전에 곧바로 나한테 얘기를 해달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이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현금이 없어서 못 샀습니다. 여하튼 굉장히 변화하는 시기에 환경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뭔가 막연하고 추상적인 느낌은 나지만 실제로는 우리 가까이의 일이고 당면한 과제라는 것들을 제가 이제 종횡무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환경단체에서 편지를 받은 것은 2011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나이가 어때 보입니까? 사실은 제가 좀 꽤 오래 살았다고 느끼고 있고요. 이 오래 산 사람의 특징은 방금 전 일인데 한 10년 된 일입니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 처음 편지가 온 게 2011년이었습니다. 환경 에 관련돼서 기후변화 행동연구소에서 저한테 메일이 왔는데 8월 21일인데 당신은 이제 벌써 빚쟁이라고, 기후가 빠르게 변하는 중에 특히 당신은 오래 쓸 에너지를 다 썼다고 편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쓰는 뭐 생활하는 에너지, 쓰는 자원들은 모두 지구에서 얻어서 쓰는 거죠. 나무를 베어서 종이도 만들고, 그리고 태양이나 뭐 화력 발전을 해서 전기를 쓰니까요. 그래서 그때 그냥 무심히 넘겼습니다. 내가 빚쟁이구나, 미래 후손들의 것을 빌려다 쓰는구나 하고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편지가 왔을 때는 8월 21일이 아니라 8월 1일 뭐 이렇게 훨씬 앞당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해마다 편지가 올 때마다 한번 따져봐야지 얼마나 더 빨라지나 했는데 그 뒤로는 편지는 안 왔습니다. 이 사진은 좀 창피해서 빨리 넘길게요. 이게 제 어렸을 때 100일 때 사진인데요. 이때가 1963년 한 겨울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계속 태어난 날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다른 얘기는 안 하세요. 운목에 얼음이 꽝꽝 얼었다고, 그래서 걸레질도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걸레가 얼어서 걸레질을 할 수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인상적인가?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은 그 당시에는 산업혁명으로 자동차도 있고 전기도 누렸지만 환경 문제는 없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제가 30살이 됐을 때 30살 즈음에 환경단체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리우 환경회의에 참여했습니다. 리우 환경회의는 국제 간 협약을 준비하는 회의인데 기후변화가 주제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비정부기구에 있는 환경단체 사람들은 정말 그 정상 간의 그 회담에 간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부시가 대통령이었는데요. 미국 대통령이 도장을 안 찍어서 서명하라고 시위하러 간 거였습니다. 사실 조금 창피한 거는 지구온난화로 재난이 닥칠 거라는 그런 예언을 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 활동을 했지만 저희들도 그렇게 막 비극적인 분위기나 이런 건 없었어요. 저희 그 느낌은 축제에 간 기분이었어요. 제가 이미 이때 92년도에 환경단체에서 8년쯤 있었기 때문에 마치 그동안 환경운동을 열심히 해서 이제 보상받는구나 할 정도로 즐겁게 여러 각국에서 모인 그
환경단체 사람들하고 코파카바나 해변이란 데서 즐겁게 노는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저는 아주 그 밑에 사람이기 때문에 부스 지키면서 제가 만든 포스터나 팜플렛 나눠주는 일 정도를 했죠.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30년 전에 그 정도는 아닐 거야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를 주장했지만 정말로 그렇게 될까? 이런 생각이 조금 있었죠. 그리고 지금에 와서 기후변화가 정말 심각해지고 여러 가지 기상이변이 생기니까 이제서야 엄마 그동안 좀 마음이 나태했었구나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하는 후회를 좀 하죠. 2020년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는 상황은 그 30년 동안 리우회의 이후 30년 동안 별로 잘 된 게 없고 굉장히 많이 이산화탄소를 내뿜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왜 이 강의에 초대됐나 생각해 보니까 초기에 그 1992년에 그렇게 리우회의 갔다 온 뒤에 환경단체 활동 부담은 EBS에서 하나뿐인 지구 작가 생활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방영되다 보니까 거의 1년에 50번, 60번 그 다큐멘터리를 일주일에 하나씩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기후변화도 다루고 도시공원 문제도 다루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테이프로 가지고 이제 이 기록을 남길 정도로 옛날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50번의 만약에 1년에 50번 그 내용을 방송을 하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소재를 다 써먹었으니까 이제 환경 다큐멘터리는 우리가 다 만든 거야 하는 마음으로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30년이 지난 지금에는 더 문제가 심화되고 더 깊어져서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하루하루 여러분이 사는 그 일상 속에서도 뉴스가 대부분 기후변화와 관련된 또 환경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을 것입니다. 그 뒤로 EBS 하나뿐인 지구 작가를 시작으로 해서 사실 저는 어린이책 작가가 됐습니다. 지금 이 PPT 화면에 아름다운 것에 눈길을 주어요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만든 그림책 중에 지렁이가 흑동을 누웠어 하는 책인데요. 사실 볼로냐에 있는 도서전에 갈 때 포스터예요. 자랑하려고 가져왔어요. 사실 지렁이를 아름답게 표현한다는 게 좀 이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작가랑 이태수 씨가 그림을 그렸는데 저희 작가랑 저 글작가가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자연에서 보고 배우고 아름다운 것의 소중함을 어린이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제 작업을 했는데요.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약간 뭐랄까 진짜 환경 문제, 무슨 기후변화 문제 이런 것들은 좀 피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어린이책 작가가 되면서 제일 먼저 배운 게 아이들에게 교훈을 주는 책은 쓰지 말라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기후변화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마치 기후변화에 관해서 환경 문제에 관해서 마녀가 된 느낌인 거예요. 나중에 굉장히 심각해질 거다. 지구가 멸망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좀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자연 생태 책만 많이 만들었죠. 자, 제가 너무 빨리 말하나요? 숨가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천천히 이제 PPT를 보면서 이제 수다를 떨듯이 좀 얘기도 할게요. 자연과 그림책이라는 제목으로 이 PPT를 만들었는데요. 이쪽에 있는 사진은 속초의 영랑호예요. 예. 영랑호는 석호라고 해서 바닷물이 그 호수처럼 갇혀서 이렇게 지형을 이루고 있는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기에 곤이라고 이제 다른 어떤 경우에는 이제 백조라고도 말하는데 사실은 곤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곤이들이 많이 와요. 그동안 참
그 20, 30년 동안 한가하게 아름답게 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새를 보러 답사도 많이 다녔거든요. 주로 서식지 운동, 습지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그림은 홋카이도의 모습이에요. 홋카이도의 고니들이 석호에 온 모습이고요. 홋카이도에 가면 테지마 게이자부로라는 그림책 작가가 있고, 이 작가가 그린 그림책들, 자기 지역의 생물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그린 그림책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리우 환경회의 갔던 그때에 일본 사람들이 이분의 그림을 가지고 저는 이제 포스터를 꿍ጭ꿍ጭ 만들어서 갔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 자기 지역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테지마 게이자부로의 그림을 그냥 커다랗게 그냥 그림을 한 장 딱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좀 저가 만든 포스터랑 너무 비교돼서, 저의 계몽적이고 교훈적인 포스터랑 비교돼서 약간 좀 인상 깊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뒤로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자연 그림책을 또 더 열심히 하게 됐죠. 그래서 멈춰서 아름다움을 돌아보는 게 아이들에게 필요하다고 계속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 주로 습지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옆에 이제 실제 습지 모습을 화가가 그린 이런 그림 같은 이제 습지 책을 많이 내려고 했으나 별로 이제 성공적이진 않았습니다. 지렁이 얘기, 개미 얘기, 개구리 얘기, 주로 짝짓고 알낳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저는 환경운동을 포기하진 않고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에서 갯벌 연구도 하고, 갯벌 그 방조제로 가로막는 모든 물길을 가로막는 일에 반대하는 운동도 했습니다. 지금 이거 제가 이제 그 PPT를 좀 엉성하게 해왔는데요. 저의 옛날 한 20, 30년 전 모습이에요. 갯벌에서 얘기 나누는 모습, 도요새들 보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생태 운동을 했고요. 지금도 생태 운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 그 새만금 지역 하재 마을과 신포항을 찍어 놓은 게 최근에 그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도움이 됐어요. 제가 찍은 건데, 이런 사진 없냐고 어느 다큐멘터리 작가가 사진을 찾을 때 제가 이렇게 제시해 줄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지금 이 조개 파는 거 이러는 모습들을 지금 무심히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은 여기가 다 방조제가 막혀서 조개도 없어지고, 이렇게 조개 바다에 갯벌에 기대어 살던 사람들도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을도 없어지고요. 이 하재 마을에는 이제는 미군 부대가 주둔할 거라고 그래서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새만금의 바닷길이 열리기를 아직도 저희가 기원하면서 활동은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해결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2020년 현재로 돌아와서 제가 60세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지금 질문지를 받으니까 10대도 질문을 하고 20대, 30대 아주 다양하게 질문을 하셔서 다양한 세대가 지금 이 유튜브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는 60대가 가까워지고 있고 저희 어머니가 90대가 가까워지는 저희 80대 후반의 어머니를 모시고 코로나 시절을 맞은 거죠. 어머니가 산책도 안 가셔서 억지로 이제 모시고 마스크 쓰고 산책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이제 갑자기 이렇게 초대가 되고 리우 환경회의에 갔었지 하는 그 기억 속에 그 당시에 아마존 열대우림의 주민들 사진을 엽서로 파는 걸 사왔는데요. 그때 그 사진들을 다 이렇게 들춰내서 이제 바라보면서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방역 상태가 좋아서 이렇게 마스크 쓰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대체 아마존에 있는 사람들은 어쩌고 있지? 이런 또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2020년 9월 3일 지금으로부터 아주 가까운 때에 이 PPT를 만드느라고 친구들 카톡에서 이런 그림들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허락을 받고요. 사실 제 PPT가 굉장히 달라진 게 이렇게 유튜브 강의를 하게 되자
구글이나 뭐 저런 다른 데서 따온 사진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의 선배 언니인데요. 선배 언니는 이 꽃차를 만들겠다고 9월 3일에 이렇게 꽃 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사진은 제주도의 동생네 집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이제 찍었고요. 이 사진은 친구가 인왕산에 올라가서 태풍이 지나간 맑은 날을 찍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진은 제가 이제 이런 강의 준비하느라 나는 아무 데도 못 가고 있어 하면서 카톡에 올린 사진입니다. 기후변화가 모든 것을 바꾸는 사회라고 9월 3일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그 시간에 읽은 책은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하는 책, 그리고 2050 거주불능 지구를 읽었습니다. 이 읽은 이야기는 이 뒤에 이제 PPT를 보면서 또 얘기하게 되겠죠. 9월 3일에 기사들이에요.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경향신문에서 또 왜 우리 거 썼어 이러면 좀 걱정이 되죠. 그런데 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망 1559명, 이거는 제가 이 가습기 살균제를 이슈화하고 언론에 퍼뜨린 그 단체 회원이기 때문에 이 PPT에 올렸습니다. 그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같이 활동한, 정말 30년 전부터 같이 활동한 그 후배가 이 단체를 같이 이끌었는데요. 거의 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이제 언론화 되기까지 한 10년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시위를 하고 이제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 단체 회원이니까 1인 시위에도 나가서 그 가습기 살균제를 판 회사 앞에 가서 시위도 하고 그랬죠. 그리고 지금도 사실 해결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원인과 결과가 굉장히, 환경 문제는 극명하게 이렇게 드러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활동을 하는 중이고요. 태풍 마이삭이 지나간 바닷가가 이제 화제가 됐고,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어느 가게에서 이렇게 아이스크림이나 간식을 팔 때 카페에서 이렇게 냄비나 플라스틱, 그래도 일회용은 아닌 그런 그릇을 가져와서 손님들이 사가게 한다고 연남동의 어느 카페 이야기가 이제 경향신문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세상 소식은 굉장히 흐린데 저의 친구들은 참 잘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이 불안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것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저의 친구들은, 카톡에 보는 이제 내 친구들의 모습은 불안하기보다는 뭐 농사도 짓고 산에도 가고 독서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걸 이제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부터 얘기하는 것 때문에 그런 환경 문제에 대한 내용은 사람을 좀 불안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질문해 주신 것들에 답하면서 그 불안에 대한 이야기도 또 잠시 나누겠습니다. SNS로 요새는 전달하는 구호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 386 세대, 이제 586이라고 말하던데, 그게 옛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구호를 말로 시위 현장에서 이렇게 말로 전달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시위도 할 수 없지만 재밌는 게 SNS로 구호가 전달돼서 옵니다. 이것은 이제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 그 텔레그램 방에서 어떤 회원이 자기 단체에서 만든 포스터라면서 이렇게 전달을 해서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2020년이 장마와 태풍, 산불, 뭐 코로나 바이러스, 19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의 시대라는 것을 아주 일상적으로 서로 소통하고 이야기가 오가는 그 텔레그램 방에서도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50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읽었다고 했죠. 제가 2050년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제가 그 2050년에 관심이 많은 것은 제가 지금 함께 같이 살고 있는 어머니가 88세신데 제가 2050년이 되면 어머니 나이가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곧 돌아가실 것처럼 생각하고 사세요. 80대 노인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안 그렇고요. 제가 80대 노인이 됐을 때도 절대로 곧 죽지 않습니다. 그때도 현재 진행형으로 살고 있겠죠. 그런데 세상은 굉장히 변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 급격하게 느껴지냐면요. 리우회의 갔을 때 우리가 탄소 발자국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주로 이 문제는 굉장히 큰 지구적인 문제고 석탄 혹은 석유를 많이 써서 화력 발전을 많이 해서 생기는 거지 나와는 상관없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에는 완전히 나랑 관련 있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는 먼 시간대에 그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이미 탄소 수치가 400ppm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V에서 그런 모습 잘 보죠? 많이 보죠? 북극의 빙하가 녹아서 막 북극곰이 그 빙하 위에서 쉬고 그리고 잠수를 해서 먹이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굶고 있는 그런 모습들 많이 TV에서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 2050년에는 더 심해지겠죠. 2050년에 지구가 안녕할지요 이런 제목으로 제가 PPT를 만들었는데요. 모든 기후변화가 더 극심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후 난민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시리아의 난민들이 보트피플이 돼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런 뉴스를 많이 보는데요. 사실은 환경단체에서 바라보는 입장은 그분들도 기후 난민들이 많습니다. 주로 가뭄이나 홍수, 여러 가지 그 자연재해가 극심해지면서 신기하죠. 그럴 때는 지금 우리나라가 재난이 심할수록 나라에서 이렇게 막 재난지원금도 주고 이런 복지가 이제 좀 더 중요해지는데 그 나라에서는 오히려 내전이 일어났어요. 적은 자원을 서로 내가 갖고 내가 살아야겠다고 오히려 싸우는 형국이라서 지금 현재 난민의 수가 100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50년 유엔이 얘기하기를 물론 시리아 난민만 100만 명인데 유엔이 말하는 지구 전체의 난민이 2억이라고 합니다. 좀 상상이 안 되죠. 그래서 친구가 내가 그 2050년에 어떻게 될지 책 읽고 있어 이렇게 카톡에 이제 쓰니까 친구들이 그래서 어떻게 된대 하고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하기를 무조건 100배래, 100배 나빠진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사실 100배라는 수치는 우리가 감이 안 오죠. 기후 난민이 시리아 난민이 100만 명에서 2억이 그 전체 지구상의 기후 때문에 떠도는 난민이 2억이 된다는 것도 사실 감이 안 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워낙 숫자가 약해서 그리고 통계 이런 숫자 기억을 못해서 사실 과학자가 되려다가 문학 쪽으로 이제 방향을 튼 사람인데 그냥 그것만 기억을 해요. 제가 이대로 계속 살면 약간 기후 마녀 같은 얘기죠. 제가 이대로 모든 걸 많이 누리면서 전기, 냉방, 온수 뭐 등등등 누리면서 살면 그리고 매일 맛있는 거 먹고 하면서 살면 한 10년 단위로 제가 간접살인을 합니다. 지구 먼 쪽 반대쪽에 있는 어린이가 한 사람 죽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또 이렇게 2050년 얘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나쁜 얘기를 했네요. 여하튼 기후 난민이 100배로 느는 동안 서구나 뭐 우리나라도 무사하지는 못해서 약간 경제학자들 입장에서는 뭐 그동안은 불황이었죠. 경기 침체 이런 말을 썼는데 지금 코로나19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뭐 누군가는 또 뭐 대공황이 올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환경 쪽에서는 몰락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 몰락이 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글쎄요. 사람마다 다 서 있는 위치에서 바라보고 또 이 와중에 호황을 맞는 쪽도 있기 때문에 단정 짓기는 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제가 2050년에 88세 할머니가 됐을 때 걱정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너무 감염병도 많아지고 세상이 험해져서 마스크 대신에 헬멧을 쓰고 있을 것 같아요. 산소 헬멧. 그래서 벌써 SF 영화에서는 많이 보셨죠? 우주에 갈 때 쓰는 헬멧 같은 것을 미래 지구 사람들이 쓰고 있는 모습의 영화도 많이 봤는데 헬멧 살 돈은 있어야겠다 해서 사람들이 더 급작스럽게 경제활동을 하게 되는 또 그런 면도 있겠죠. 자, 그 다음 PPT를 볼게요. 자, 이제 제가 이제 그 시간대별로 살아온 이야기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상상 뭐 이런 얘기는 접고 이 모든 환경 문제에 관련된 이야기의 중심에 어떤 생각들이 있는가 제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민담이나 이런 것들과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게 잘 듣고 있나 걱정되네요, 갑자기. 네. 이야기를 오히려 옛날 이야기를 한 자락 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그 중국 파미르 고원의 아주 척박한 땅에 사는 타지크족 옛 이야기입니다. 타지크족 옛 이야기를 이제 제가 접한 건 그 김선자 선생님이 지은 중국 소수민족 그 신화기행이라는 책에서 제가 봤습니다. 이분이 중국 신화를 민담 뭐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하시면서 그곳을 여행하면서 그곳에 사는 사람도 사진으로 찍고 그곳의 이야기들을 다 이제 발췌해서 책으로 냈고요. 이야기를 통틀어서 이제 이야기 전체가 실려 있는 게 아니라 부분 지금의 현대의 환경 문제와 연결해서 이분이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기행하면서 적은 책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제가 밀가루 떡으로 손자 엉덩이 닦은 할머니 이야기가 제일 재밌었어요. 옛날에 타지크족은 옛날에 그 하늘에서 밀가루가 눈처럼 쏟아졌나 봐요. 왜 밀가루 보면 밀을 갈아 놓으면 눈 같잖아요. 아기들이 이제 밀가루 가지고 놀면 이제 눈 내리는 것 같이 이제 하면서 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는 하늘에서 눈이 오는 게 아니라 밀가루가 내리는 상상 속에 사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늘에서 눈 내리듯이 밀가루가 내리니까 워낙 배불리 먹고도 남아 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 밀가루로 이제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들어서 놓고 손자 밑을 닦은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보고 신이 노하셨대요. 그래서 그 뒤로 그렇게 농사가 힘들어졌다는 옛 이야기입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밀을 수확하기까지도 힘들고 밀가루까지 이제 만들어지기까지도 힘들죠. 사실 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이렇게 중국의 서쪽 파미르 고원이라는 곳이 결국 유럽 밀의 주산지와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재밌었습니다. 제가 이제 쓴 책 중에는 내가 좋아하는 곡식이라는 책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곡식이 어디가 주산지인지 기원이 어떤지 이런 걸 이제 알려주는 책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자연지리적인 관심 때문에도 재밌었지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배고팠으면 하늘에서 밀가루가 내려오는 쏟아지는 그런 상상을 하고 이야기를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또 인상적인 것은 지금 현대랑 너무 비슷해서입니다. 지금 우리는 먹을거리에 대해서는 약간은 하늘에서 밀가루가 쏟아지는 느낌으로 사실 마트에 가면 음식이 가득하고 편의점 가도 가득하고 음식의 원료도 가득하고 또 이미 일회용품 속에
조리된 음식도 언제든지 살 수 있죠. 그래서 좀 풍요로운 사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물론 이제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비교적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마움을 모르고 이렇게 소비하다가는 정말 또다시 배고픈 어려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이 책을 읽으면서 했습니다. 이 황소를 무로 바꾼 농부 이야기는 제가 쓴 책이에요. 제가 이제 재화를 한다 그러죠. 원래 원전을 읽고 사실 콩쥐팥쥐면 콩쥐팥쥐에 대한 원전 이야기가 수많은 각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이제 선택해서 이야기를 꾸미는 식으로 하는 거죠. 황소를 무로 바꾼 욕심쟁이는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무농사를 지었는데 세상에 보기 드물게 큰 무가 이제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귀한 무는 나라에 바쳐야지 하면서 원님한테 갖다 드려요. 그랬더니 원님이 훌륭하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들어온 게 뭐가 있냐 했더니 이제 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를 이제 바꿔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소를 몰고 갔죠. 이웃에 있는 욕심쟁이가 듣고는 너무 놀란 거예요.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소를 갖다 바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물을 바쳤는데 소가 생겼으니까 소를 바치면 뭐 땅이라도 주시겠지 하고 이제 갖다 바친 거죠. 그랬더니 원님이 소를 받고는 하하하하 기뻐하면서 그래 그러면 우리 곳간에 뭐가 있느냐 이제 또 이제 이방한테 물었겠죠. 그랬더니 이방이 어제 들어온 무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황소를 바치고 무를 가져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사실 욕심을 주제로 한 이야기를 모두 모은 책인데요. 저는 욕심이 처음에 나쁘다고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욕심이 있어야지 아득바득 노력해서 잘 살고 또 이제 이 현대 사회에 적응도 하고 뭐 이런 생각 했거든요. 근데 아주 캐서 이제 묻고 들어가니 욕심이란 그 의욕이 넘칠 때 욕심이 된다고 이제 해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옛 이야기 속에서는 그 욕심이 넘칠 때를 경계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대 사회에서 이런 환경 문제, 기후 변화 문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욕심껏 잘 살고 있는데 넘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넘치는 것들은 다 대부분 대량 생산, 대량 소비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예전부터도 읽었지만 최근에 또 다시 눈여겨본 것은 거의 모든 것의 탄소 발자국이라는 이 책입니다. 잘 팔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이런 책 안 팔립니다. 이것도 검색해보고 올 걸 그랬나요? 잘 안 팔려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하나 자기 생활할 때 내가 탄소 발자국을 많이 내고 있나 적게 내고 있나 따져가면서 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부터 마시는데 커피의 탄소 발자국 얼마지? 26 ppm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탄소 발자국 정도를 이제 검색을 합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는 동생하고 살았어요. 둘이 동생하고 사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이 안 나오고 물을 정수기에서 받으면 이제 끓여서 커피를 타 마셨거든요. 근데 저의 별명이 변태 짠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커피물을 올려서 커피를 마시고 있으면 동생이 와서 자기도 마시겠다고 해요. 그런데 물이 없거든요. 뜨거운 물이. 제가 딱 한 잔 끓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에 관한 한 저는 굉장히 변태 짠순이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맨날 언니 보고 변태 짠순이라고 이제 말하다 시집을 갔는데 지금은 뭐 그런 건 필요 없죠.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이 칼칼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제 커피 한 잔 마실 때 100g 혹은 1kg 정도의 이제 이 단위가 탄소 발자국이 들어 있는데요. 커피를 마시든 여기까지 강의를 하러 오든 혹은 뭐 밥을 먹든 그리고 책을 읽든 모든 경우에 지구 자원이 쓰입니다. 너무 식상한 말이지만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나는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지금 현대인들은 나는 존재한다, 고로 탄소를 낸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회활동, 그 생산활동을 제약시하는 쪽으로 생각하면 이제 오히려 환경 운동가들 혹은 환경단체는 망하겠죠. 욕망의 시대에 계속해서 탄소 발자국 계산해서 너를 제어하면서 살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까지가 욕심이고 어디까지가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말했을 때 저희가 그 기준 삼는 것은 지속 가능한 지구입니다. 지구에서 아름다운 지구에서 최근에 그 조금 전에 보여드린 대로 굉장히 태풍이 지나간 뒤에 아름다운 하늘을 보여줬는데요. 구름도 아름다웠고요. 그런 지구에서 우리가 계속 살 수 있다 하는 것이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자, 이것도 저의 그림책입니다. 옛이야기 그림책 만드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옛이야기 그림책 작업에 참여를 하는데요. 여섯 쌍둥이라는 이야기예요. 여섯 쌍둥이 얘기는 먼데보기 얘기를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어느 마을에 여섯 쌍둥이가 살고 있었고 굉장히 고약한 사또가 살았어요. 우리나라 옛이야기에는요 공주 별로 안 나오고요, 임금도 별로 안 나와요. 주로 사또랑 동네 백성 정도가 나오는 게 우리나라 옛이야기 제가 느끼는 특징입니다. 근데 이제 여섯 쌍둥이 중에 먼데보기가 이제 맏형인데, 먼데보기가 멀리 보니까 사또가 아주 잘 먹고 사는 거예요. 배불리 먹고 살고 있고 곡식이 아주 곳간에 가득하고. 그래서 이 먼데보기가 이제 또 한쪽을 보니까 먼데 볼 수 있으니까, 원래는 이제 옛이야기 원전에는 천리보기 말리보기로도 나와요. 그래서 멀리 보니까 또 백성들은 다 쫄쫄 굶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생들을 다 동원해서 시켰어요. 맨 먼저 진동만둥이 가가지고 곳간에 곡식을 빼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이제 연희딸깍이라고 딱 손만 대면 열쇠가 열리는 그런 그 동생도 또 동원이 됐죠. 그래서 진동만둥이 아무리 무거운 걸 져도 가벼운 친구가 가서 이제 곡식을 다 백성들에게 이제 훔쳐다 나눠주는 얘기예요. 여섯 쌍둥이 중에는 그렇게 진동만둥도 있고 연희딸깍도 있고 깊은이 얕은이도 있고 뜨거워도 찰새 맞아도 간질 뭐 이렇게 여러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하면 좀 그러니까 시간이 모자라니까 제가 왜 먼데보기 이야기를 하는가 그 얘기를 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 모든 여섯 쌍둥이 중에 제일 맏형이 먼데보기입니다. 먼데를 보는 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옛사람들은 시각을 중요시한 거죠. 시각이라는 것은 철학, 생각, 관점이겠죠. 그래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여기 이 강의 전체는 구체적인 실천, 구체적인 어떤 행동, 그리고 뭔가를 만들고 디자인하는 혹은 사회적 기업에 참여하는 그런 얘기들이 진행되겠지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이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제가 찾아낸 이야기는 오히려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오딘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헐리우드 영화에 그런 뭐 토르, 오딘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우리 옛 이야기 속의 먼데보기보다 오딘 이야기를 더 잘 아실까 해가지고 오딘 이야기를 가져왔는데, 그 오딘을 직접 그리지 않는 한 다 구글에서 이미지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렇게 바꿨습니다. 오딘은 애꾸눈이에요. 애꾸눈인데 그 이유가 지혜의 샘물에게 가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자기 눈을 하나 빼서 줘요. 그리고 애꾸눈이 되더라도 지혜를 얻어서 가져온 거죠. 그랬을 때도 오딘도 결국 시각이 올바른 자, 그 시각이 올바른 자가 리더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좀 뜬구름 잡는 느낌의 얘기를 하는 것은
시각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환경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동도 뭔가 상품을 만들 때의 결과물도 다르리라 생각을 합니다. 환경 문제 어려워요 하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저는 나중에 이제 질문지에 어떻게 하다 이렇게 환경 문제에 관심 갖게 됐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은 어렸을 때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과학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학자가 되려고 사실은 화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열심히 공부해서 화학과를 졸업했는데 숫자, 수학 뭐 이런 거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제가 어려웠겠어요. 화학을 공부하는 동안. 하지만 나는 수질 문제를 해결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환경 문제를 관심 갖고 살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문학 쪽에 와 있고 그림책을 만들고 생태책을 하고 막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이것저것 너무 어려워. 환경운동 하는 사람들이 통계 얘기하는 거 너무 지겨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딱 한 가지만 이제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지구 온도가 오르고 가뭄과 홍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극심해지고 그러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떤 아이들이 죽습니다. 제가 이제 또 창피하지만 제가 쓴 이제 환경재단에 있을 때 쓴 책이 카인이 진짜 이누이트가 되고 싶어요라는 책을 썼는데요. 주로 기후 변화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 아이들의 모습을 이야기로 픽션처럼 꾸민 겁니다. 이제 넌픽션을 그대로 쓰면 이제 왠지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에 이제 이야기를 꾸민 거죠. 근데 여기에는 많은 아이들이 나오는데 제일 좀 안 됐던 게, 몽골의 아이들은 숲이었던 곳이 사막화되면서 주로 도시로 먹을 것을 찾아서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몽골 아이들은 그러니까 고향을 등지는 거죠. 사막화된 고향을, 유목민이었던 아이들이 이제 그 가축도 죽고 가뭄에 더 이상 이제 우물도 마르고 하면 이제 그 도시로 떠나는 아이들 이야기가 있고요.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1년에 우기 동안 3분의 1의 그 지역이 물에 잠긴다고 합니다. 우리 최근에 이제 올해는 2020년은 코로나의 해이기도 하지만 더위보다는 홍수가 많고 장마가 많았고 그리고 태풍이 많았던 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 정도에도 굉장히 요 정도라면 또 피해 보신 분들이 또 화를 내실 텐데, 방글라데시는 전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깁니다. 그리고 거의 10,000개 정도의 학교가 우기에는 문을 닫습니다. 그것이 제가 2012년에 이 책을 쓸 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 지금 더 심해졌겠죠. 더 심각해졌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다른 통계는 몰라도 내가 한 10년 이렇게 살면 누가 죽는다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정도의 얘기도 좀 마녀 같은가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 기후변화, 2050년에 겪을 기후변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려다가 이제 이 PPT를 중심으로 따라가 보다 보니까 제가 잘 못했어요. 근데 그 많은 부분 제가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그렇게 시리아 난민, 방글라데시의 홍수, 그리고 기후 난민이 돼서 고향을 등지는 사람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은 동식물들도 많이 멸종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이제 오늘은 좀 종횡무진 이야기 한다고 했지만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제가 전공이거든요. 자, 지금 내 곁에 물건들을 좀 살펴보자 하는 뜻에서 이 횡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소비에서 답을 찾자고 이제 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지구를 구하는 재활용품들을 이제 그런 대안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자전거 타기, 스테인리스 쓰자, 여하튼 여러모로 구체적인 활동은 벌어지고 있죠.
이 이야기를 시작한 건 플라스틱 이야기를 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혐오스럽지만 절대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물질이 플라스틱이에요. 제가 읽은 책 중에 플라스틱 사회라는 수전 프라인켈의 책이 있습니다. 유튜브 강의를 하는데 파리가 왔습니다. 뭐 괜찮겠죠? 플라스틱 없이 단 하루라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질문으로 이 책의 첫머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플라스틱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어린이들한테 강의할 때 이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똥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 작가가 난간에 부딪혀요. 그렇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대부분 물을 마시고 정수기에서 이제 물 따라서 마시고 화장실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화장실에 앉을 수가 없으니까 플라스틱 변기가 주로 이제 있으니까 거기부터 난간에 부딪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일은 하루하루 쓰는 플라스틱을 모두 적는 것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린이들하고 같이 플라스틱을 하나하나 다 써보는 일도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플라스틱이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겠구나 이런 또 결론도 얻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명유 위급할 때 응급실에 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플라스틱이나 비닐로 된 그런 관을 끼게 되죠. 혈액을 주사를 맞거나 남에게 혈액을 이제 줄 때도 플라스틱이 필요하죠. 그리고 아기가 너무 미리 일찍 태어났을 때도 플라스틱 그 인큐베이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을 위해서 많은 의학시설이 플라스틱 혹은 비닐 뭐 여러 가지 그런 재질에 기대고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아이의 플라스틱을 다 없애기는 힘들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자원순환 사회연대라는 곳에서 티셔츠가 된 페트병이라는 자원순환 이야기, 쓰레기 문제의 이야기를 썼어요. 그래서 이걸 쓰는 동안 편집자분하고 제가 얻은 결론은 좀 과격한 결론인데 일회용품은 다 없어져야 돼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플라스틱을 다 없앨 수는 없지만 일회용품은 없어져야 돼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 이야기를 차분하게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참 강의 요청을 받고 여기 광명시에서 강의 요청을 해서 오면서 참 오래 살았다고 느끼는 게 제가 그 사이에 일본에도 갔다 왔어요. 이미 이제 일본 여행도 금하고 좀 그 불매운동도 하기 훨씬 전이에요. 일본과 우리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환경운동도 같이 하고 모든 환경운동, 갯벌에 관련해서도 그리고 무슨 화학물질에 관련한 운동도 다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우리보다 경험을 더 빨리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 환경단체의 실무자분들이 70대예요. 그분들은 1960년대, 70년대 때 굉장히 환경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그때를 계기로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시작한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40대에 한국인 환경운동가들이 가면 70대에 일본의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이 저희를 안내하고 다니고 그래서 굉장히 송구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그림은 미나마타병으로 유명한 곳에 가서 이제 찍은 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찍을 때는 그냥 무심히 찍었어요. 이분 안내하시는 분 설명 이렇게 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서 무심히 사진을 찍었는데 오늘 이렇게 이용하게 되네요. 유튜브 강의 때문에. 이 칫소 공장이라는 곳에서 수은을 폐기물로 바다에 버렸습니다. 이게 1960년대의 일인데요. 이쪽에 이제 끔찍한 이제 뒤틀린 사진 보이시죠? 수은 중독에 의해서 많이 사람이 죽고 아프고 여러분들이 많이 사진으로 접한 사건일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충격을 받은 건 이 당시에 어떤 심각함. 이 수은이 아기를 임신한 엄마가 이렇게 그 수은이 폐기물이 들어간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를 먹었을 때 신기하게도 수은이
엄마의 몸에 쌓이지 않고 아기 태아의 몸에 쌓이는 게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태어난 아기들이 다 이제 몸이 뒤틀린 그런 환자가 됐죠. 그런데 엄마들이 너무 정성스럽게 돌봅니다. 돌보는 그 사진도 굉장히 유명한 사진도 있는데 그 이유는 자기가 겪을 일을 자기 태중의 아기가 다 그 수은을 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주 정성껏 돌보는 모습도 사진으로 전시되어 있었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 사진이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들의 생활은 아직도 칫솔 제품에 에워싸여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 말로 직역하면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화면을 보면서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안 쓰고 있는 물건이 있나 따져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치약, 플라스틱, 칫솔, 어느 하루도 치약, 플라스틱, 칫솔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날이 없고요. 필름, 모든 화학 제품들이 이 칫솔 공장에서 생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칫솔 공장은 지금도 여전히 물론 이제 공정을 바꿔서 바다의 수은을 폐기하는 그런 일은 없지만 폐기물로 버리는 일은 없지만 계속 우리 생활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들은 지금 오늘 그러니까 주제가 된 기후 변화에 기여하는 탄소 발자국이 굉장히 높은 물건들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무엇이 더해지기는 쉬워도 빼기는 참 힘들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또 기후 마녀 같은 이야기인가요? 화장품 뺄 수 있을까요? 치약을 뺄 수 있을까? 캔맥주 어떡하지? 막 이런. 어느 땐가 캔맥주를 끊은 적도 있어요. 그 사이에 제가 캔맥주는 끊었다고 자랑한 그 몇 년이 있었는데 그 시기에 만난 사람들이 이 유튜브를 보면 저 사람 다시 캔맥주 마셨단 얘기야? 막 이럴 텐데 왜냐면 캔맥주가 굉장히 가볍고 이동하기 쉽고 우리가 편리하잖아요. 그런데 이 캔맥주에 있는 를 위해서 알루미늄 캔을 만들기 위해서 광물 자원이 굉장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광물 자원 조금을 얻기 위해서 아주 더 많이 지구가 파괴돼요. 그래서 화나는 물건인데 영원히 쓰고 싶은데 어떡하지 하는 그런 고민을 계속 하게 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여러분에게 만약 좀 더 깊이 관심 갖고 책도 읽고 더 공부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일 먼저 권해드리고 싶은 책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물건은 결국 지구를 파내서 만들어요. 그래서 이 여러 과정들을 제가 이제 썼죠. 추출, 생산, 유통, 소비. 그러니까 추출을 하는 과정에서 가령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무를 베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알루미늄 캔을 만들기 위해서는 광산에서 알루미늄을 채취하기 위해서 그만큼 또 광산에서 내는 쓰레기 물을 오염시키는 그런 많은 폐기물을 냅니다. 그리고 생산 과정에서도 많이 오염시키죠. 가장 예가 되는 것은 목화예요. 목화가 이제 플란테이션 농업이라 해서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목화밭이 많았고 조금 재배를 해서 옷을 만들어 입었다면 지금은 아라레 근방에서 굉장히 넓은 곳에 목화밭을 두고 물을 써서 목화를 재배하죠. 아라레가 다 말랐어요. 그래서 물고기도 못 잡을 정도로 말랐는데 이제 그 사진도 구글에서 따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져오질 못했습니다. 유통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이 탄소 발자국이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오늘 만약에 마트에 갔다면 살펴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다 비닐 포장이 돼 있거나 또 그리고 산지에서 그 마켓까지 오는 동안, 가게까지 오는 동안 자동차로 가져왔을 테니까 그런 데서 다 이제 탄소 발자국이 나오죠. 소비하는 과정에서도 탄소 발자국은 발생합니다. 무엇이 빠져 있나요? 제일 가장 문제가 되는 쓰레기죠. 폐기하는 과정에서 또 쓰레기가 나오죠.
그래서 추출과 생산, 유통, 소비 모든 것, 그리고 마지막에 쓰레기가 돼서도 아무리 자원을 재활용해도 그 쓰레기를 가져가고 다시 또 재활용하고 하는 곳에 다 탄소 발자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존경하는 작가인데요. 애니 레너드는 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거의 20년 동안 이 당시 이 책을 쓴 게 거의 2011년인데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들어온 게 2011년이니까 벌써 10년 전 책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미 20년 동안 온 세계를 다니면서 자원순환 문제, 쓰레기 문제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책에서 제일 인상적인 건 내가 모든 생활하는 거에서 이렇게 폐기물이 나오고 탄소 발자국이 생긴다 이런 거보다 이분이 굉장히 보통 자원이 많은 영국이나 이런 데서 활동하다가 미국에서 활동하다가 이 자원 문제를 연구하느라고 방글라데시나 이런 데 굉장히 극빈국에 갔을 때 이 경험을 쓴 게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주로 스타벅스 화장실을 이용해서 씻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재밌었어요. 얼마나 씻을 데가 없으면 인도나 방글라데시 뭐 이런 데 가면 스타벅스 화장실을 간대요. 그리고 호텔 화장실에 가서 씻는다고 한 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건 좀 그냥 수다였습니다. 자,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요. 냉장고를 못 버리고 있어요. 좀 창피한 얘기인데 제가 한 28년째 쓰는 모든 물건을 못 버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심각하죠. 물론 이제 그 폐기물 처리 딱지 붙여서 내놓으면 되는데 제가 못 버려요. 대형 폐기물을. 여기 이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의도된 진부화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한 20몇 년 전에 냉장고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뭐 에어컨도 사고 할 때는 사실 수명 같은 거 대기업에서든 뭐 중소기업에서든 정확히 계산해서 생산을 안 했어요. 자동차 검사를 받거나 이제 고치러 가면 수리하는 분이 이 차는 버리지 마세요 그래요. 그게 IMF 전에 나온 차라서 튼튼하다고 자기한테 계속 고쳐서 쓰라는 거겠죠. 그리고 냉장고도 사실 10년 되면 망가져야 되는데 안 망가져요. 그래가지고 버리질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도된 진부화는 계속해서 기술이 발전할수록 10년 단위로 고쳐서 써야 돼. 그러니까 고치지 않으면 못 쓰게 되는 그러니까 고장이 잦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한번 쓰고 버릴 수 있는 걸 발명하면 부자가 된다. 고객이 많이 살아오니까 이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자동차든 TV든 뭐 에어컨이든 모든 물건이 일정의 수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한 10년 쓰면 고치는 것보다 사는 게 더 싸 이러면서 이제 소비를 부추기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정수기를 쓰고 있는데요. 정수기 아줌마가 저를 좀 이상하게 바라볼 것 같아요. 제가 절대 안 바꾸거든요. 아무리 더 좋은 정수기가 나왔고 그리고 더 싸다. 심지어는 당신이 한 5년 지나서 이제 정수기 렌탈하는 비용이 더 싸다 해도 제가 안 바꿔요. 그래서 그 분이 좀 저를 볼 때 어떻게 볼까 좀 가끔은 좀 걱정이 됩니다. 약간 의도된 가난뱅이, 하여간 의도된 진부화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제가 안 바꾸고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이제 사실은 그 PPT에 지구를 살리는 물건, 지구를 병들게 하는 물건 이런 제목으로 뭔가 이렇게 좋은 물건과 나쁜 물건을 대비해서 보여드리려고 PPT를 작성하기 시작했는데 재밌는 건 결국 아껴 쓰고 다시 쓰는 게 최고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면 탄소 발자국 계산을 해보면 결국 스테인리스가 나무 젓가락보다는 훌륭한 물건이지만 스테인리스 젓가락도 계속 사들이면 안 되는 거죠. 스테인리스 스틸로 된 모든 물건을 이 물건은 괜찮아 100년 쓸 수 있어 하면서 계속 사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보지 않는 프로가
그 집 정리하는 프로예요. 어느 한식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 미니멀리즘이라 해서 집을 굉장히 아주 그 단촐하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공간을 굉장히 아끼는 쪽으로 물건을 모두 버리는 일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것도 또 그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의견이 있으실 텐데,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사기를 덜 사야지 버리기를 잘해서 정리를 잘하는 거는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마녀가 아닌 이유는, 어떤 한 개인에게 모든 잘못을 돌리는 식의 어떤 그런 판단은 또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편의점 들어갔다 나오는데 이렇게 일회용 그 플라스틱에 물이 담겨 있고 비닐은 계속 쓰고, 그러면서도 또 여기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점포 운영 이렇게 또 내보이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비닐봉투를 20원 주고 사면 되고, 혹은 100원 주면 사면 되죠. 그래서 그조차도 저는 이제 바라보면서 우리 사회가 이제 합의하에, 억지로 하면 좀 너무 힘들어하니까 합의하에 어떻게든 일회용품은 사라지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 내용, PPT 내용에는 없는데, 제가 이제 그 쓰레기 문제 얘기할 때 저도 놀랐고, 제가 얘기하면 다들 놀라는 게, 지구상에는 일회용 비닐을 안 쓰는 나라들이 많아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좀 그래도 좀 앞서서 선진국처럼 살고 있고,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정말 많이 쓰는 거고요. 르완다 같은 데가 오히려 안 써요. 케냐 같은 데가 일회용 비닐이 없습니다. 여행을 갈 때 액체를 비닐에 넣어갔다가는 다 공항에서 미리 버리고 들어가야 되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나라들은 일회용 비닐을 쓰면 더 큰일 나기 때문에 일회용 비닐을 의도적으로 막습니다. 가령 목축업이 발달한 나라는 비닐 때문에 가축들이, 비닐이 막 쌓여서 비는 우기에 비가 많이 왔는데 가령 비닐이 배출구, 물이 배출되는 곳을 막는다든가 이러면 어때요? 그러면 더 홍수가 더 심해지겠죠. 그런 나라들이 비닐을 안 씁니다. 그리고 비닐이 이렇게 커다란 비닐이 그 초원에 놓여 있어서 웅덩이를 만들고, 그 웅덩이에서 모기가 자라서 말라리아가 발생하면 큰일 나겠죠. 그런 나라들이 또 르완다도 비닐 안 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이 PPT에 넣고 원고에 넣지 못했는데, 들어가기 전에 모든 비닐 제품 혹은 비닐에 들어있는 액체 모든 걸 빼앗기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사회가 자연에 의존하는 사회일수록 비닐을 덜 씁니다. 그만큼 우리는 자연에 의존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살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죠. 좀 이상한 표현인가요? 지금 이 모든 걸 총집합한 내용의 PPT 내용이에요. 이쪽을 보고 얘기해야 되는지 이쪽을 보고 얘기해야 될지 어떻게 할까요? 예. 저는 글쎄 너무 포괄적인 내용이지만 과학자들의 말을 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간단한 얘기죠. 이제 화석 연료를 저탄소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 이거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화력 발전소가 아직도 가동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좀 재생에너지로 바꾸고 있고, 그래서 맨 앞에 제가 주식 얘기를 한 게, 그 방향에 맞는 그 기업들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쓰는 에너지의 많은 부분을 태양, 풍력, 괜찮은, 그러니까 지구를 기온을 올리지 않는 에너지를 많이 쓰도록 정책 방향은 돼 있는 거고, 세계적으로 그 추세로 가고 있는 거고, 그것이 미리 기대감을 갖고 그 기업을 가치를 높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미래에 대해서 선택할 때, 이왕이면 선택을 할 때
기업을 할 때 혹은 제품을 만들 때 이런 모든 것들을 또 염두에 두면 더 발전적이겠죠. 이거는 이제 아주 옛날부터 얘기된 거예요. 메탄, 그름, 수소불화, 탄소 등 단기 기후 오염 물질 배출을 신속하게 줄인다.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 같은 것도 이제 관련이 되어 있고요. 메탄 그러면 우리가 소고기 좋아하잖아요. 우리 한동안 뭐 무슨 그 코미디에 소고기 사 먹으려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소고기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또 딴 쪽으로 흘러서 흥부놀부 얘기도 이제 재밌는데요. 흥부전에 보면 흥부가 박을 타서 대박이 나오죠. 대박을 타죠. 근데 대박에서 뭐가 나왔는가 중에 제일 재밌는 게 저는 제일 첫 번째는 선녀들이 약을 가지고 나와요. 약병을 들고 나와요. 그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결국 사는데 제일 행복은 건강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게 먹을 거. 쌀과 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흥부전을 이제 그 창으로 이렇게 할 때 그 대목이 되게 재밌어요. 흥부 마누라는 거기서 나온 옷감으로 치자 색깔 옷감이 많이 나왔나 봐요. 그래서 치자 색깔 저고리, 치자 색깔 치마, 치자색의 그 두루마기를 해 입어요. 그리고 이제 그 창하는 사람이 똥물에 튀긴 것 같다고 농담을 던지면서 창을 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소고기가 나왔을 때 그 소가 나와서 소를 잡는 내용도 재밌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소고기를 염원하고 이제 좋아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목축업에서 나오는 탄소도 무시를 못하죠. 그래서 이 밑에 나오잖아요. 식물성 식품을 더 많이, 동물성 식품은 더 적게. 그래서 주로 이제 이 강의 전체에 비건 초식 마녀 비건 활동가도 있는데요. 그것이 또 지구 온난화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활동하는 습지보호 운동, 새만금 시민생태 조사단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또 그 순간인데요. 산림과 초원, 이탄지대, 습지와 맹글로브 숲 같은 생태계를 복원하고 보호한다. 갯벌이요. 그냥 갯벌이 아니에요. 아까 보여드린 그 화면에서 본 대로 아주 조개를 풍성하게 내기도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도 아름다운 새들이 와서 행복하기도 하지만 그 갯벌에서 이루어지는 그 탄소 정화작용은 또 무시를 못합니다. 물도 정화시켜주고요. 탄소 배출도 줄여주는 게 갯벌이에요. 조금 전에 이제 그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 얘기를 하면서 그 조개 보여드렸잖아요. 그 조개가 제일 많이 쌓여있는 조개들이 백합이라는 조개입니다. 어린이들에게 강의할 때는 꼭 백합 얘기를 해요. 백합은 조개 중에 가장 왕인 조개예요. 일본인 저서생물 학자들하고 우리나라 이제 시민들 학자들하고 이제 20년 이상 그 갯벌 조사를 할 때 일본은 자기네 갯벌은 다 망가뜨려 놓고는 우리나라에 와서 그 백합 조개 먹는 걸 그렇게 행복해 했어요. 우리는 그 당시에 2006년 제가 사진 찍을 당시에도 백합 조개가 거의 한 5kg를 쬐끄만 것들을 10,000원에 사서 그 백합 조개를 넣고 칼국수를 해 먹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칼국수 식당이 장항이나 저런 군산에 아주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백합 칼국수 식당 혹은 백합 그 집에 그 일본 저수생물학자들하고 같이 가면 그 백합 껍질을 놓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거 집으로 가져가겠다고 그러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비슷해졌습니다. 백합 굉장히 백화점 가면 이렇게 하나에 10,000원이에요. 그리고 주로 북한이나 중국에서 수입해 옵니다. 사람이 먹던 거는 또 많이 확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수입해다 먹는 거죠. 여하튼 습지와 맹글로브 숲 그런 생태계 복원은 먹을거리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 밑에 사회 경제의 정의를 보장하고 지구촌 인구를 안정화시킨다 이런 말이 나와요. 지구촌 인구가 안정화되는 거는
좀 슬픈 얘기인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생겼을 때 생태의 자연 생물들이 막 돌아온 모습 사진이 인터넷에 많이 떴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구글에서 가져다가 막 넣었다가 다 뺐어요. 근데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냉소적으로 인간들이 다 사라져야 돼 이렇게 댓글을 달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지속 가능한 지구는 둘 다 있어야 되죠. 인간들도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있고 자연도 살아있고 아름다운 풍경도 남아있고 생물들도 살아있는 그런 사회가 좋겠죠. 자, 이 경우는 제가 이제 속해 있다는 환경보건연구소, 시민연구소 그 시위 모습이에요. 코로나 발생했을 때 이렇게 코로나19 사태 긴급 국민의식 조사 결과 발표 이런 것들을 하는 모습을 제가 이제 혹시나 이 사진이 문제가 되더라도 제가 워낙 오랫동안 회원으로 있으니까 문제 삼지 않겠지 하면서 이렇게 이제 넣었는데 좀 걱정됩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필요해요 하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요, 제가 이제 정치 편향도 막 나타나는데 이 문제를 아무리 얘기해도 언론에서 안 다뤄줬어요. 그리고 지금도 새만금 얘기 별로 언론에서 안 다뤄줘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주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이야기들을 담아주는 언론이 되려면 민주주의가 꼭 필요한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 새는 이름 아나요? 저어새입니다. 저어새. 저어서 먹는다고 저어새예요. 수푼빌. 우리나라 서해안의 섬에서 짝짓고 알 낳고 키워요. 그리고 월동도 가까운 제주도나 대만에 가서 합니다. 그래서 전 지구상의 이 새의 숫자는 다 우리나라를 통해서 황해 지역을 통해서 보호되는 멸종위기종이에요. 새만금에도 이 새들이 오기 때문에 새만금의 그 건설 현장, 매립하고 막 제방 쌓고 하는 현장에 새들이 오기 때문에 이 새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시위하는 모습입니다. 이분이 또 내 사진을 왜 썼냐 이러면 또 곤란한데 용서해 주겠죠? 자, 저 새는 전 세계에 3,000여 개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활동하기에는 한 20년 전에는 1,000여 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새 보호 활동을 워낙 열심히 한 결과 중국, 일본, 한국 그리고 전 세계의 학자들이 새에 관련된 학자들이 이 저새를 중심으로 모이고 연구하고 보호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새가 3,000개밖에 없다고 말하지만 옛날에는 어떤 시기에는 2,000개 마리밖에 없어요. 1,000마리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점점 보호 활동을 하면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 우리의 서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이 새들을 보호하자는 그것을 걸고 우리는 이제 활동을 하고 있죠. 서식지 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코로나19 얘기를 어린이들과 할 때도 서식지 보호 활동은 꼭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지구가 아니라 사실 곰팡이의 지구였는데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섬뜩한가요? 곰팡이의 지구였고 바이러스들의 지구였는데 우리는 뒤늦게 나타난 존재들이라고 이제 말해왔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서식지를 보호하고 너무 깊이 가까이 가지 않으면 우리한테 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거죠. 또 북극이 막 녹고 있는 것도 걱정이에요. 북극에서 얼음 속에 있던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창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서 이거 얘기하면 괜찮나? 저는 의학주를 샀습니다. 그런데 왜 의학 쪽의 주식을 샀어요? 왜냐하면 제가 수입이 빵이 됐어요. 이 코로나19로 지금 이 유튜브 강의가 올해 첫 번째 경제 활동입니다. 이거 이런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좀 이상한데요. 그래서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을 산 이유는 제가 2050년에 기후변화가 어떻게 될지 공부하고 또 이런 물건 이야기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지구온난화가 점점 심해지고 기후변화가 심해지면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 거기에 있는 세균과 바이러스도 다 이제 우리에게 가까이 온다는 거죠. 그걸 팬데믹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거의 2 대륙 이상
그 WHO에서 그 6단계 팬데믹을 발표했잖아요. 어차피 세계화된 세상에서 북극의 얼음이 녹는 게 우리랑 무관하지가 않아요. 아주 지금 한 3, 4년마다 일어나던 전염성 질환이 이제 앞으로는 매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계속해서 마스크를 쓰거나 헬멧이라고 표현하면 되나요? 산소통이 달린 그런 것들을 쓰고 살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위험 속에서 제가 또 그런 이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제가 원고를 이렇게 많이 써왔는데 아무것도 말을 못했어요. 사실은 제대로 떨려서 후다닥 얘기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제 30분까지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질문에 대해서 제가 묻고 답하고 이어서 계속 할까요? 예. 그럼 중간에 한번 사라지겠습니다. 네. 일단 강의는 마무리하고 질문에 대한 대답만 다시 등장해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경이요. 진짜 와닿는 단어인데요. 저도 항상 환경 마녀처럼 잔소리하는 그런 입장이고, 또 광명 업사이클 아트센터가 늘 그런 환경 마녀 잔소리하는 입장에서 또 다시 쓰고 또 아껴 쓰는데 좀 선도적으로 하는 좀 틈새 광고가 됐는데, 아무튼 저희 업사이클 아트센터에서 하는 것과 오늘 말씀해주신 이성실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과 너무 일맥상통해서 진짜 1시간 반 동안 졸지도 않고 열심히 들었습니다. 지금 실시간도 마찬가지지만 사전에 또 저희가 좀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 질문들을 좀 정리해서 작가님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질문을 읽어주시고 또 답변도 해주시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모실게요. 사실 강의가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여러분 얘기도 듣고 저도 얘기하고 이래야지 자연스러운데 너무 일방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할 말 못할 말 다 돼가지고 좀 쑥스럽네요. 자, 실시간 질문도 와 있고요. 미리 받은 질문서도 있습니다. 이렇게 관심 많은 것도 저는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이제 광명시에서 이렇게 주최한 이런 교육을 열심히 듣고 공부하는 분들이 있다는 게 굉장히 희망적이고요. 저희 조카가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애기들은 관념어는 잘 모르거든요. 제가 애기들 그림책 작가라서 관심 있게 이제 아이들을 보는데 어느 날 조카가 그러더라고요. 약간 자기가 잘난 척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한 6살일 때 지금 많이 컸지만 6살일 때 희망이 뭐야 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런 관념어를 묻다니 이러면 팔자가 뭐야 이렇게 묻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희망. 자기가 근데 딱 답을 곧바로 하더라고요. 힘이 앙 나는 거야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래 맞아 희망은 힘이 앙 나는 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희망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힘이 앙 나네요. 기존에 사전 질문을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나요? 하고 30대인 김윤희 선생님이 여쭤봐 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산으로 들러 뛰어노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골목에서 자랐고 책을 많이 읽었고 그 당시 읽은 책 중에 타임머신이 있었는데요. 지구 멸망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정도였는데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지구가 멸망하다니 내 친구들도 다 죽고 나도 죽고 막 이런 영원하지 않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관심은 많았죠. 그래서 과학자가 돼야지, 그 당시에는 과학자가 돼야지 환경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화학을 전공했는데 나중에 안 거는 꼭 과학자가 되지 않더라도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면서도 모두가 환경운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런 주장을 또 하는 어른이 됐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너희가 적성에 맞는 G드래곤 같은 아이들은 노래를 하면 돼. 노래를 해서 환경운동을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주죠. 40대인 김소영 선생님이 실천하는 방법들을 잘 설명해 주길 바라요.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서는 그저 물건을 잘 살펴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뭐 얘기하려고 막 템플러도 가져오고 장바구니, 손수건 가져왔는데 지금 가지고 나오질 못했네요. 이 유튜브 강의라는 게 쉽지 않네요. 여하튼 기본적으로 장바구니, 템플러, 뭐 손수건 가지고 다니지만 그 정도로는 너무나 부족하고요. 개인적인 실천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저도 제가 환경단체에 있을 30년 전에 작은 실천 큰 기쁨이란 캐치플레이즈를 냈다가 좀 구조적으로도 바뀌어야 되는데 왜 이런 걸 얘기하느냐 하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워낙 사회 구조를 바꾸려는 운동이 강력했기 때문에 개인들이 소외돼 있거나 희망이 없었어요. 실천 방법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은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장하진 학생이겠죠. 10대니까 환경과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많아요. 이렇게 딱 썼어요. 범상치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냐하면 10대인데 사회적 기업이란 말도 아는 것도 신기하고요. 저는 이제서야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10대 때부터 이렇게 관심을 갖는다는 거는 저에 비해서 굉장히 돈으로 치면 부자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모든 환경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될 것이고 사회적 기업들은 나라와 발맞춰가면서 혹은 지자체와 발맞춰가면서 이런 일들을 기업을 꾸려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앞선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환경 문제, 사회적 기업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이라면 인문학이든 자연과학이든 자신의 공부를 또 충실히 하고 폭넓게 사회를 바라보려고 애쓰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관심 갖고 무엇을 발명하면 재밌을까 좋을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구의 가장 좋은 발명품은 비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이제 문제가 되는 지금도 가장 큰 활약을 하는 게 비누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현대사회에서 비누 같은 발명품이 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꾸릴 때는 그런 전체 방향을 보면서, 그리고 컴퓨터도 마찬가지죠. 컴퓨터도 대단한 발명인데요. 앞으로도 컴퓨터에 버금가는 또 발명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10대 학생은 큰 폭에서 지금 흘러가다가 좁고 깊게 또 나중에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0대인 구경애 선생님이 평소 환경에 관심이 많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환경을 위한 강력한 대처법이 이건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벌써부터 TV에서 언택트 시대다, 호모 언택트 뭐 이런 식의 말도 많이 하고요. 비대면, 거리두기 이런 말들이 많아지죠. 저도 이제 이 유튜브 강의를 시작으로 앞으로는 도서관에서 어린이들과 만날 때도 줌으로 만나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환경을 위한 강력한 대처법이 저도 좀 궁금합니다. 근데 개인들의 실천도 강조돼야 되겠고 활발하게 관심 갖고 우리 사회가 같이 다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저는 좀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투표를 잘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새만금에서 활동한 지 만약 20년이 됐다면 모든 시작은 노태우 대통령이 지도상에 쫙 긋고 새만금을 방주제를 세계에서 제일 큰 방주제를 만들 거야. 그리고 이 갯벌을 모두 땅으로 만들 거야 하는 그것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것에 사람들이 물론 다 그걸 보고 투표한 건 아니지만 단지 그게 공약이었는데 대통령이 되자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린, 그게 제일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수없이 많은 조개와 개가 죽었고, 정말 제가 처음 갔을 때는요, 그 도요새를 같이 본 남자랑 사랑에 빠질 뻔했어요. 어찌나 아름다운지요. 도요새가 거의 한 8만 마리, 80만 마리가 떼지어서 갯벌로 날아드는 장면들이 항상 연출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새들도 다 이제 많이 사라지고요. 조개와 개는 당연히 죽었죠. 바닷물이 안 들어오니까. 그리고 해수 유통이 안 되니까 물은 썩고 있고. 사실 이거 지금 광명시에서 하는 강의인데
전라도는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돈은 계속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해서 돈을 엄청 씁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을 막았기 때문에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저의 주장이자 또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갑자기 강력하게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는데 투표를 잘해야 됩니다. 사실 환경 운동가들이 대통령이 되면 또 독재가 시작되겠죠. 환경 독재라고 해서 내쫓겠죠. 약간 이제 머리가 좀 아픈 부분인데 투표를 잘해야 합니다. 자, 50대 최진아 선생님이 지금 일을 시작하며 가장 힘들었던 점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꼭 읽었으면 하는 책 추천해 주세요. 제가 마지막에 참고서적 이렇게 많이 적어왔어요. 추천하는 책이 많은데 그 중에 딱 고르라면 오히려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물건 이야기를 읽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지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 도서관이 열리면 여기 있는 책들을 쓱 다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가장 힘들었을 때는 뭐 그냥 고되게 일할 때였죠. 고되게 일하는 게 힘들었는데요.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환경단체 실무자로 저는 주로 홍보팀에서 일했거든요. 그 선전을 한달까? 뭐 이렇게 그 포스터 만들고 뭐 회지 만들고 이런 잡다하게 이제 홍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일이 힘든 것보다는 제 역량이 안 돼서 벅차서 일을 잘 못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과학자가 될 친구들도 환경운동에 참여했고 정치, 경제 모든 상황에 관심이 많은 사회운동가로서 참여한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환경부의 높은 사람도 됐고 뭐 또 그런 지금의 어떤 환경 문제를 관리하는 그런 공단에 들어가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 중에 좀 인상적인 친구는 하여간 그 과학자가 적성에 맞는데 이 길을 택해서 사회운동을 하던 친구들이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결국은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나중에는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 중에 이제 좀 돌출이죠. 이런 작가 생활을 하게 됐고요. 오히려 힘든 일은 제가 시간을 지나왔을 때 더 최선을 다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것들, 그리고 더 그 방향으로 더 강력하게 했으면 조금 지금 지구의 기후변화 문제가 조금 더 덜하지 않을까? 뭐 이런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40대인 양혜영 선생님이 어떤 내용일지 기대된다고 그랬는데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강의에 비해서 앞으로 진행될 강의들은 제 강의 같지 않을 것 같아요. 다들 구체적이고 또 실용적인 그런 강의들일 것 같은데 저의 얘기는 좀 너무 지구 전체를 얘기하는 종횡무진의 그 뜬구름 잡는 강의가 되지 않았나 좀 걱정스럽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림책을 만들 때, 아기 그림책 만들 때 가장 기준에 두는 건 내 그림책이 상상력이 있는 그림책이길 바랍니다. 상상력이라는 게 참 좋은 말이죠. 상상력이라는 게요. 삶의 다른 방식을 생각하는 능력이래요. 제가 자연 그림책을 할 때는 아이들에게 생태적 상상력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 그냥 재밌는 웃기는 책을 쓸 때는 또 다른 상상력, 이런 방법도 있어, 살아가다 이렇게 부딪히면 이런 방법도 있어 하고 상상력을 만들어주는 책을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도 약간은 상상력에 기대보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강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하셨는지 궁금하지만 여하튼 삶의 다른 방식을 우리가 이제 계속 찾아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50대인 황미정 선생님이 환경 동화 작가가 되신 이유가 있으신지, 동화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약간은 지금에 와서는 좀 이렇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 아쉬운 작가 생활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쓴 그림책은 세상에서 두 번째로 신기한 일, 뭐 소중한 신기한 일 이렇게 해서 그림책을 만들었는데 제가 그동안 생태책 하면서 결국은 아이들에게
생태가 다 신기하잖아요. 태어나고 자라고 짝짓고 알 낳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신기한데 가장 소중하고 신기한 거는 내가 태어나서 자라는 거야 하고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그 개구리가 알을 낳았어란 책, 뭐 개미가 날아올랐어, 혹은 거미가 줄을 타고 이런 생태책을 사인해 줄 때 아이들에게 이 책에 나오는 생물 참 신기하지, 개구리 신기하지, 개미 신기하지, 그런데 선생님이 제일 신기하고 소중한 건 내가 태어나서 자라는 거야 이렇게 말해줘요. 솔직히 지구를 걱정하고 자연을 걱정하는 듯 하지만 저의 모든 활동, 저의 모든 것은 사실 인간에 대한 또 염려고 사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환경운동가들이 어떨지는 모르는데 저는 지구 걱정 이제 안 해요. 제가 새만금에서 갯벌이나 자연에서 늪에서 뭐 혹은 여러 곳에 이제 생태 조사를 다니면서 얻은 결론은 자연은 스스로 회복됩니다. 우리가 방조제를 2006년에 쌓았는데요. 그것은 정말 잠깐의 역사일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잠깐이듯이 지구에게는 그렇게 방조제로 바다와 강을 막은 것도 잠깐의 역사고요. 자연은 스스로 정화를 하겠죠. 그런데 인간들이 참 걱정될 뿐이죠. 그래서 동화 작가가 된 이유는 아까 그 강의 중에 얘기한 대로 모든 환경 문제에 대해서 그런 재앙을 경고하는 얘기보다는 좀 밝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생태의 아름다움, 그 생명의 즐거움 이런 것들을 쓰게 됐고요. 사실 원하는 건 타임머신 같은 SF를 쓰고 싶었으나 역량이 모자라서 못 썼습니다. 질문에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속 얘기해야 되는 유튜브 강의가 정말 괴롭습니다. 자, 실시간 질문도 왔어요. 시청자가 40명이시고요. 실시간으로 질문을 하고 계시다고 해서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의 쓰레기 매립장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제가 표정도 그렇고 읽는 목소리도 아시겠지만 제가 모릅니다. 저도 쓰레기 문제 이거 쓰면서 매립장 얘기를 썼습니다. 매립은 모두 반대하고 있어요. 이제 쓰레기 매립되는 쓰레기는 거의 없게 하는 게 이 자원순환 문제의 답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쓰레기 매립장은 모두가 자기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 생기는 거 원치 않죠. 그리고 소각도 굉장히 정말 완벽하게 대기오염 안 일으키고 소각을 한다지만 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소각과 매립이 거의 없게 재사용하고 재활용되는 게 자원순환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아껴 쓰는 게 더 중요하고요.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게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또 황미정 선생님이 해주셨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환경교육을 내용으로 교과 과목으로 넣었다가 뺐다가, 환경교육 전문가를 선생님으로 뒀다가 뺐다가 막 그때 그 투표를 잘해야 합니다. 투표에 의해서 정치가 바뀌고 누가 정치를 하는가에 의해서 환경교육 선생님도 왔다 갔다 바뀌고요. 환경교육 교과서도 있지만 채택이 되는 수도 있고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선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도 오늘도 뉴스에 환경 교과서, 기후변화 교과서를 만든다는 그런 기사는 또 본 상태입니다. 환경 이야기를 하면 자꾸 마녀가 되는 기분 공감합니다. 이분은 아마 아이들에게 열심히 불 거라, 에너지 아껴라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일 것 같아요. 아니면 또 이렇게 더 저보다 깊이 생각하고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실 수도 있고요. 아이디 두라는 분이 하는 분이 물어보셨는데요. 작가님은 환경에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나요? 접근을 안 합니다. 환경에 관심 없는 분들은 제가 아무리 말해도 관심이 없는 게 갑자기 달라지진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렇게 환경에 관심 갖고 이렇게 유튜브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오히려 집중하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환경에 관심 없는 분들은
그 신기한 거는 환경 문제도 자기 철학, 그 다른 철학과 다 연결돼 있어요. 이 환경 문제에 관한 한 가장 큰 명제는 모든 게 연결돼 있다죠. 그렇게 수은을 버린 공장, 수은이 들어간 바다, 거기서 잡은 어류, 그것을 먹은 인간, 그런 게 다 연결돼 있듯이, 그리고 이렇게 쾌적하게 지구에서 사는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과 지구 반대편의 아이가 연결돼 있듯이 철학도 연결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도덕적이고 굉장히 올바르게 살려는 분들은 환경 문제에 관심 많으세요. 예, 관심이 없는 사람은 저 가까이도 안 오고 저도 관심이 없습니다. 자, 환경 동화 작가가 되신 이유가 있으신지, 동화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이 질문은 아까 겹치는 질문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환경 문제로 작가가 될 때는 할 말이 되게 많았어요. 30년 전이니까 환경 문제가 이렇게까지 알려지지 않았을 때는 뭔가 할 말이 많아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누구나 알고 있다고 느끼고 모두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 발 물러선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화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뭐 굉장히 많아요. 제가 강의한 그 곳 중에는 SBI라고 출판학교 같은 데도 있고, 한겨레 문화센터에도 그 어린이책 작가학교가 있고요. 아동문학을 주제로 한 그 과도 많고요. 많은 기회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환경 문제가 어린이들에게는 다소 어렵고 어두운 주제가 될 수 있는데, 작가님은 동화 쓰실 때 어떻게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시나요? 예, 그래서 못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후회합니다. 어렵고 어두운 주제라도 어떻게든 재밌게 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너무 안일하게 아름다운 생태 이것 좀 봐, 너네 생태 감수성을 길러야 돼 하는 지점에 너무 초점을 맞춰서 작업한 것이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에는 조금 아쉽습니다. 더 최선을 다했어야 하는데 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어린이들도 재미있게 느낄 수 있는 환경 이야기를 쓰는 비결을 알려주세요. 쓰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구름이 선생님, 앞으로 도전을 해보세요. 그런 작업들이 재밌을 것 같아요. SF물이나 탐정 이야기에 환경 문제를 접목시키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재주까지는 없어서 못 쓰고 있는데, 가령 로맨스 이야기도 뭐 탐정 이야기, 그런 어떤 뭐 스릴러랑 결합시키면 더 재밌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환경 이야기도 그런 다른 장르랑 연결되면 재밌어질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환경 문제들이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늘 해주신 얘기였지만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뭔가 이러한 환경 교육을 직접적으로 와닿게 알려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이디 초님, CHO님. 저도 항상 고민하는 지점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은 대부분 이제 어른들, 청소년 이상의 어른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삼시세끼를 잘 먹고 일신 우일신 하면서 살고 있죠. 제가 사실 저의 정체성이 요새는 이런 환경운동가나 작가보다는 어머니를 보필하는, 어머니 88세 어머니가 아프시고 막 이제 힘드시고 그러니까 삼시세끼, 코로나 이후 나가시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삼시세끼 해드리는 게 저의 많은 일이 됐어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거는 새 음식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 새 음식을 나이가 들수록 입맛이 떨어지니까 새 음식을 좋아하셔서 거기에 너무 기를 쓰다 보면 또 너무 삼시세끼에 애쓰고서는 막 이제 힘이 드는 그런 사태도 맞이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사람은 욕망의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행복해야지, 뭔가 새로운 걸 또 맛봐야지 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기후마녀 같은 얘기를 해놓고 욕망의 존재라고 말하니까 참 이상해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을 읽었어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 행복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뭘 먹을 때 되게 맛있어야지. 옛날에 얼마나 먹을 걸 구하기가 힘든 세상이었어요. 사냥해서 뭘 먹어야 하고 그래야 살 수 있는데, 그 사냥은 엄청 힘들잖아요. 멧돼지랑 맞서야 되고 화살을 만들어서 누군가를 활을 쏴야 되고, 그 어려울 때
그걸 하게 하는 동기는 행복이란 맛있는 걸 먹는, 고기를 먹는 행복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많이 움직이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져볼 때 환경운동이 굉장히 힘든 게 약간은 금욕적인 것을 설파하는 운동같이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탄소 불자국 줄이라고 너 그렇게 소비 많이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잔소리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희망을 어디서 보냐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데서 다 출발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환경을 잘 보존하고 또 이렇게 지구 환경을 같이 고민하고 으쌰으쌰 하면서 희망을 갖고 활동함으로써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도 접근할 때는 어린이 자신의 문제로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제가 종횡무진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어린이들도 지금 10살, 12살인데 나중에 2050년, 제가 마녀처럼 얘기한 그 2050년에 성년이 그러니까 한 40대 혹은 50대가 돼서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의 어린이들은 훨씬 더 환경 문제에 관심 갖고 자기 이야기로, 자기 문제로 삼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활발하게 앞으로는 어린이들이 활동할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면 툰베리라는 16살 소녀가 환경운동하는 거 기사에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이제 제가 그게 리우 회의 갔듯이 지구 정상회담 있을 때 트럼프가 툰베리랑 싸우잖아요. 너무 재밌어요. 그걸 보는 게. 그래서 어린이들이 그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고 그 강의를 들을 때 제가 툰베리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니? 가령 어느 요일에는 모두 학교에 가지 말자고 하고 지금 이렇게 기후변화가 심한데,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한데 학교에서 공부하면 뭐해 하면서 학교를 안 가고 시위를 할 수 있니? 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약간은 그런 접근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되게 비겁한 변명인데 미래 세대에 여전히 기대를 합니다. 이제는 그 지난 30년 동안 거의 기후변화가 워낙 급격해서 이제는 그렇게 말하면 너무 무책임하다고 느끼기는 하지만 여전히 어린이들은 희망이고 아이들이 너희 다 꺼져 이렇게 말해도 저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뭐랄까요, 어린이들이 새롭게 다시 공동체가 돼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그냥 기존의 어른들의 말을 따르는 어린이가 아니라 다른 세상을 만들 어린이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저의 그림책, 저의 모든 책들이 그런 상상력을 주려고 하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환경 문제를 어떻게 관심 갖게 하나요? 얘기하셨는데 뭐 특별히 뭐 환경에 관심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 건 소용없고요. 아이들이 자신의 문제로 여기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뭐 아이폰 하나만 가지고도 아이들은 관심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떡할까요? 이제 끝낼까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서 기뻐요. 이거 뭐야? 일방적인 다른 예, 다른 선생님들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말 공감 가는 이야기들 많이 해주신 이성실 작가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 그 지구를 지키는 특별한 강의는 하나뿐인 지구, 그러니까 뭐 하나뿐인 인류를 위하시는 이성실 작가님의 이 강의를 시작으로 사실은 다음 주 수요일 금요일을 통해서 계속 진행되는 저희 시리즈 강의예요. 그래서 제가 화면을 통해서 이걸 한번 보여드릴 텐데,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에는 그 비건 마녀 유튜버이신 박지혜 선생님이 오셔서 오늘 조금 더 비건 이런 주제로 말씀하실 거고요. 또 이어서 4시에는 저희 이제 고금숙 선생님이 오셔서 망원시장의 그 알맹이라는 그런 플라스틱 프리 그 점포에 대해서 말씀 주실 거고, 또 그 다음 주 금요일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이죠. 오후 2시에는 그 강은주 선생님이 오셔서 착한 소비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말씀 주실 거고, 또 이어서 4시에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제로 웨이스트 패션 디자이너이신 임선옥 대표님이 오셔서 그래 난 패션 해결사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이 강의는 계속 진행될 거고, 이번 시즌이 이제 좀 끝나면 시즌 2로 또 다음 달에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명 업사이클 아트센터는 사실 에코 디자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창업센터도 운영할 정도로 어떤 환경에 대해서 좀 앞장서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주제들을 계속 개발하고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개발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이런 어떤 비대면 사회가 오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좀 더 많은 내용을 시청자님들하고 같이 이제 공유하려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사전에 신청받은 분들한테는 설문조사를 좀 하려고 하니까 설문지도 좀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